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전투부대인 수도사단 맹호부대를 파병하였고 이어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는 원래 해병 1사단 제2연대를 확대 개편한 부대로 파병 초기 베트남의 캄난과 뚜이호아 지역에 투입돼 주변을 장악하고 적을 제압하였으며 1966년 9월에는 작전 지역을 추라이로 변경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높은 산과 구름들이 펼쳐져 있고 일본 도로를 중심으로 한 각종 도로망이 건설되어 있으며 수많은 강과 하천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적은 선박을 이용해 각종 장비와 병력들을 이곳으로 수송해왔으며 이렇게 옮겨진 물자들은 자연 동굴이나 지하, 땅굴 안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물자들은 다시 강을 통해 상류로 보내지고 있어 이곳은 적의 중요한 보급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집된 첩보에 의하면 이곳에는 베트콩 제사 18대대 400명, 지방중대 350명 등 총 750명의 적이 은거하고 있으며 이들은 82mm 박격포, 60mm 박격포, 57mm 무반동총, 그리고 각종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룡부대는 이 지역의 적을 섬멸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니다. 작전 목표는 1대대와 2대대의 전술 책임 지역 내에 적을 수색해 경멸한다. 부대를 재배치해 이곳에 새로운 중대 전술 기지를 건설한다. 중대 전술 기지를 기반으로 적이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지역 주민을 보호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청룡부대는 작전명령 제7-67호 느룡작전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여단장 김현상 준장은 참모회의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작전 지침을 하다라는데 이 작전은 10일간에 걸쳐 전개되며 4개의 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 작전 지역 내에 적을 포위하여 경멸하도록 한다. 2대대가 먼저 1차적인 수색을 실시하고 1대대가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한다. 심리전과 대민선모 활동을 활발히 실시해 주민들이 작전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1967년 5월 14일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 이 작전이 건의되었고 다음 날인 5월 15일 작전이 승인되었으며 본작전은 3일 후인 5월 18일에 실시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하는 부대는 1대대 3개 중대와 2대대 3개 중대이며 지원부대는 2여단 포병대대, 중박격포중대 그리고 미해병 제1비행사단, 미 제7함대이고 협력부대는 미육군 제196여단, 기갑대대와 월남군 제2사단 1개 대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작전 과정은 한국군이 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사이 미육군의 기갑부대가 지역의 북쪽에서 월남군 대대가 지역의 남쪽에서 또 다른 작전을 실시해 적을 차단하며 미 7함대는 해상에서 해안을 봉쇄하고 함포 사격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미 해병의 헬리콥터들이 작전에 필요한 근접 지원을 담당해 주기로 했습니다. 1967년 5월 18일 07시 청룡부대의 느룡작전이 시작됩니다. 최초 작전에 투입되는 2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 북쪽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포위망을 형성한 다음 본 작전을 진행하는 1대대를 지원해 전과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2대대 6중대가 61지역에 투입되어 수색을 시작해 62, 63, 64 지역까지 진출했으며 7중대도 71지역에 투입돼 72, 73지역까지 진출합니다. 다음 날 6중대가 다시 작전을 시작하던 중 적의 땅굴이 발견되어 적 2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6발, 소총탄환 75발을 노획하였으며 계속 전진해 65, 66, 67지역을 수색했습니다. 7중대 역시 6중대를 측면에서 엄호하면서 74지역까지의 수색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을 마친 2대대가 부대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데 적이 설치한 부비 트랩이 폭발하면서 8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게릴라의 갑작스런 사격에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5월 20일 이렇게 이 대대가 사전 정찰을 실시하면서 적을 차단하자 본 작전 부대인 1대대가 일본 도로를 공격계 시선으로 해서 동쪽 방향으로 부대 이동을 실시합니다. 1대대, 1중대, 2중대, 3중대가 각각 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갑작스럽게 적탄이 날아와 대원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고 적이 숨어있는 동굴이나 땅굴을 발견해 적을 사살하고 보급품을 노획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5월 22일 1대 대장 김명환 중령은 전방에 있는 21고지에 베트콩 48대대가 은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중대를 투입해 이 지역을 점령하기로 결심합니다. 21고지는 바위와 나무로 뒤덮여 있는 곳이고 주변은 논으로 이루어진 700m 정도의 개활지라 원패물이 없으며 고지 앞에는 사람 가슴 깊이의 늪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살펴본 1대대 1중대장 이영희 대위는 21고지에 많은 수의 적이 관측되고 있고 지형이 불리해 공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이유로 공격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중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대대장과 작전 장교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욕이 넘쳐 있었다. 우리는 엄폐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마치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상륙작전과도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항공기와 포병의 공격 준비 사격을 시작으로 1중대가 개활지를 전진하기 시작해 고지 앞 300m 지점에 이르자 적의 집중적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1중대는 가슴 깊이의 늪지대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피할 겨를도 없었으며 곳곳에서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소 대장 이무수 중위는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면서 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대원들은 간신히 늪지대를 건너 고지 앞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며 1소대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사이 2소대가 우회 공격을 실시해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1중대는 베트콩 16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지만 아군 6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대대가 21고지를 점령하고 이어 다른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계획대로 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들려오는 첩보에 의하면 적이 21고지에 다시 잠입해 들어가 진지를 구축해 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5월 24일 1대 대장 김명환 중령은 이러한 21고지를 다시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이번에는 2중대가 우일선에서 그리고 3중대가 좌일선에서 공격을 실시하고 피해가 심했던 1중대는 후방에서 엄호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대장의 결정에 대해 3중대장 이재춘 대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관측 결과 적의 숫자가 많아 보인다. 주변이 모두 개활지여서 아군의 움직임이 모두 노출되고 기동로가 제한되어 매우 불리하다. 이틀 전 1중대가 큰 손실을 입었는데 그와 똑같은 기동로로 똑같은 공격을 반복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손실이 클 것이다. 만일 공격을 한다면 서쪽에서부터 목표의 측방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3중대장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월 24일 아침 2중대와 3중대가 공격을 실시하면서 늪지대까지 진출하자 적은 이전과 같이 그곳에 집중 사격을 가하여 아군을 고립시켰습니다. 미군 항공기의 지원 사격과 포격의 도움으로 2중대와 3중대는 간신히 고지를 다시 점령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21고지를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곳에 부대 수경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베트콩 27명을 사살했으며 아군은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대 대장 김명환, 중령은 전투 상황을 종합해 본 바 이 일대에는 아직 적의 산발적인 저항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선 대대전술 지휘소를 보다 전방으로 배치해 적극적인 수색작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25일 주월 한국군 사령부 군사정보대에서 월남인 첩보원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 첩보원은 작전지역 내에 거대한 지하 땅굴이 존재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중대 1소대는 첩보원의 안내에 따라 수색을 하던 중 수풀로 위장되어 있는 땅굴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 우선 가스를 주입시켰습니다. 그러자 여러 곳에서 가스가 새어나왔는데 그곳에 대원들을 배치해 밖으로 나오는 적을 모두 사살했습니다. 이어 수색조가 투입되어 땅굴 수색을 실시한 바 그곳은 길이가 700m나 되는 거대한 땅굴이었으며 그 안에 있던 각종 무기와 문서들을 노획했습니다. 이날 3중대는 정부를 수색하며 적과 치열한 사격을 벌였는데 3중대에 지원 나와 있던 미군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칠함대 소속 미군 2명이 함포 사격을 요청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3중대와 함께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탄띠를 벗어놓은 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던 미군의 말에 따르면 사라진 미군이 평소 마르크스와 레닌 서적을 가까이 해왔으며 공산주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라진 미군은 다음 날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그가 왜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5월 26일 1중대가 첩보원의 안내를 받아 적이 구축해 놓은 땅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소대장이 수색조에게 땅굴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으나 대원들은 전부 두려워하며 앞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으며 할 수 없이 1소대장 이무수 중위가 다른 대원 2명과 함께 직접 나서 후레쉬와 대검을 들고 땅굴을 수색했습니다. 잠시 후 숨어있던 적이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해왔고 수색조도 역시 수류탄을 던지며 대항했는데 결국 수색조는 10명의 적을 사살하고 길이 500m에 달하는 거대한 땅굴을 발견했으며 그곳에 숨겨져 있던 각종 박격포와 포탄, 소총탄 등을 노획했습니다. 5월 27일 1대대는 더 이상의 수색을 중지하고 부대를 모두 기지로 복귀시켰으며 110고지의 전술기지를 구축한 상태로 10일간의 걸친 뇌룡작전을 종료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1대대가 해안선까지 기동하며 수색작전을 완료하는 것이었는데 적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력하고 아군의 피해가 커져감에 따라 더 이상의 작전을 중지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전과는 적사살 147명, 포로 6명이었으며 노획한 실탄 2,500발, 포탄 550발, 그리고 69개의 동굴을 파괴했으며 작전 손실은 아군 전사 15명, 부상자 45명이었습니다. 청룡부대는 이 작전을 통해 지역 내적을 소탕하고 해안을 통해 들어오는 보급품과 병력을 차단하였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뇌룡작전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공격이 실패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재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단조롭고 낡은 수법으로 공격을 반복하는 것은 적의 방어를 강화시킬 뿐이다. 적의 땅굴은 출입구가 많아 아군이 진입하면 다른 출입구로 도주해버린다. 땅굴에 진입할 때에는 위장된 다른 출입구를 확보해 그들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 땅굴 내부에는 숨겨진 통문이 2중, 3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한 수색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청룡부대 뇌룡작전이었습니다.